요즘 TV 프로그램에 결혼을 잘못한 연예인들이 이혼 후에 신세 한탄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그리고 댓글엔 어김없이 이런 말이 달리죠. 사람들이 말리는 결혼엔 이유가 있다. 혹은 부모님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 좀 들어라.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 역시 그 말에는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제 상황이 되기 전까진 말이죠. 저는 현재 45살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데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으려고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 충격적인 내용을 상세히 들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일단 결혼 전부터 예감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이야기가 오갈 쯤에 정태 씨가 앞서 3번의 파혼 경험을 밝혔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 이유는 아주 다양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정태 씨가 말하더군요. 첫 번째 파혼 사유는 사주 때문이었어. 저는 놀라서 되물었죠. 뭐? 고작 사주 때문에 파혼을 했다고? 그건 좀 그렇다. 우리 엄마가 사주를 좀 많이 믿는 편이야. 그리고 그땐 나도 좀 그랬는데 지나와서 생각하니 당신이랑 만나게 돼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사주에 뭐라고 나왔는데? 앙숙관계라고.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부부가 되면 싸우기 시작할 거고 그럼 누구 하나 죽어야 그 관계가 끝이 난다고 하더라. 나도 직접 가서 같이 들었어. 아, 그래? 뭐 좀 찜찜하긴 하겠네. 그래도 그걸로 파혼까지 하는 건 난 솔직히 이해 못해. 그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억울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오래전 그런 부분이 사주에 나왔나 봐. 엄마는 그 일로 많이 후회하셨고 그때부터 사주를 맹신하게 되신 거지. 다른 건 몰라도 누군가 일찍 죽는다 이런 말에 예민하신 편이야. 그래서 나도 최대한 어머니 의견을 따랐던 거지. 그 말을 듣는데 약간 걱정이 되더군요. 그럼 나랑 사주가 잘못 나오면 헤어진다는 걸까 하고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정태 씨를 봤죠. 그랬더니 절 보며 따뜻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야, 그땐 나도 어렸고 솔직히 그 여자랑 많이 싸우기도 했거든. 약속 시간에 매번 1시간, 2시간씩 늦는 건 기본에 술도 너무 많이 마셔서 나랑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수긍한 거였어. 하지만 당신은 다르지. 우리가 언제 싸운 적이라도 있어? 오히려 너무 안 싸워서 탈이지.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난 걱정이 되지. 걱정 마. 우린 진짜 사주 하나는 흠잡을 곳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2번의 파혼은 상대가 바람을 피웠어. 뭐? 바람? 결혼 직전에 알게 돼서 파혼한 거야.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둘 다? 그렇지. 사주는 통과했는데 바람을 피울 것 같다. 관상이 그렇다는 말 하더라. 당연히 난 믿지는 않았어. 근데 막상 일이 그렇게 되니까 나도 무섭더라. 2사람 다 직접 이야기를 해줬고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됐거든. 그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빨리 알게 돼서 다행인 부분이 있었고. 우와, 진짜 용하네. 그걸 어떻게 딱딱 맞춰? 그러게, 나도 아주 가끔은 진짜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태 씨가 왜 어머니 말을 신용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것처럼 척척 다 맞추니 본인도 모르게 믿게 된 거더군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2명이나 바람을 피웠다면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을 테니까 말이죠. 물론 그것 외에도 정태 씨가 효자라는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힘으로 정태 씨와 남동생인 영태 씨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꽤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태 씨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집안을 일으켰다고 했죠. 가족을 위해서 자수성가했다는 이야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할 입장에서 보면 그것조차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식당 개업을 위해서 요리를 배워가고 있는 7년차 요리사였고 딱히 많은 것을 이루지도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바짝 긴장한 상태로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죠. 하지만 의외로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시동생은 저를 환영한다며 꽃다발을 줬고 시어머니 역시도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오히려 긴장한 게 무색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결혼도 찬성해 주셨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정태한테 들었는데 날 엄마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 네.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네요. 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내가 아들만 둘이잖아요. 시커먼 놈들만 데리고 살다 보니 딸 가진 사람들이 어찌나 부럽던지. 며느리가 들어오면 난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더구나 우리 정태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 눈에 예쁘면 내 눈에도 예쁜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나이도 있는데 결혼 결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을 끝내자 시동생이 덥석 제 손을 잡고는 악수를 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형수라고 하면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요. 이에 정태 씨는 저 자식이 원래 좀 저래, 이해해 라고 제게 귓속말을 했죠. 그러면서 다들 웃고 떠들었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제가 가장 걱정하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시어머니는 진지하게 들어주시더군요. 아가씨가 13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아유 저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한나란 씨라면 교통사고 그런 건가? 저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정태 씨를 봤습니다. 그러자 정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하듯이 눈에 힘을 주더군요. 해서 저도 용기를 가지고 입을 열었죠. 실은 살해당하셨어요.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맙소사, 범인은 잡혔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제 사건으로. 전 그때 방학이라서 사촌 언니들이랑 물놀이 갔다가 왔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모가 절 데려다 주다가 발견했고요. 어머 저런, 어린 게 얼마나 힘들었을꼬. 참 잘 자랐네. 어쩜 이렇게 번듯하게 자랐을까? 대견해. 더구나 요리를 배운다면서요? 7년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니에요.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시어머니는 저를 다독이듯 손을 연거푸 쓰다듬었고 앞으로는 자신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말을 또다시 들었습니다. 곁에 있던 시동생은 범인을 잡지 못한 경찰에 저보다 더 분노했고 정태 씨는 저를 위로하듯 살짝 안아줬죠. 솔직히 그때의 기분은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속으로 이런 가족이라면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뒤이어 시어머니가 우리 둘의 궁합과 사주를 보겠다는 말도 하셨지만 기꺼이 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식구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라면 몇 번이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게 제 발목을 잡더군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와 정태 씨를 한 장소로 오라고 하셨고 도착한 곳의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표정도 이전과 달랐죠. 빨간색 방석 위에 어색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니 화려한 한복과 요란한 화장을 한 박수무당이 들어와 저를 빤히 노려보더군요. 그리고는 대뜸 제 얼굴에 팥을 뿌리는 겁니다. 엄마야! 제가 놀라서 소리를 치자 정태 씨가 한 박자 늦게 저를 감싸며 언성을 높였죠. 이게 갑자기 무슨 짓입니까? 사람 면전에다가... 그 말에 쯧쯧하고는 박수무당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찾는다, 엄마를. 그러니 여태껏 지 딸 옆에 붙어있는 거지. 내가 괜히 이런 짓 했겠어? 저 여자 옆에 피를 뚝뚝 흘리는 부모가 서 있어서 그랬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납작 엎드려 양손을 비비기 시작하며 말하더군요. 아주 용하시네. 이 아이 부모가 강도를 당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말하지 마. 안 그래도 난 다 보이니까. 아이고 보살님, 그래도 결혼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구슬하든 뭘 하든 우리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땐 아가씨가 참 선하고 착한데 결혼은 물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될 궁합이야. 네?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네? 안 된다고? 아들 먼저 앞세우고 싶어? 서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깎아먹는 궁합이야. 특히 이 여자 사주 쪽에 아주 강한 사회 기운이 있어. 부모 복이 유난히 약한 사주인데 그게 그냥 약한 게 아니야. 이런 사주는 조심해야 돼. 혼인을 하게 되면 그 기운이 다시 움직이거든. 무속에서는 이런 걸 상문이 들어온다고 해. 한번 피를 부른 사주가 같은 흐름을 따라 또 흘러가는 거지. 시어머니는 거의 통곡을 하셨고 정태 씨는 자신의 머리털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한동안 말을 못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물었죠. 다시 봐주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랑 정태 씨는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사주가 다시 본다고 바뀌는 줄 알아? 지금 막 가슴이 답답하고 욱하고 올라오는 게 죽은 부모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야. 부모가 옆에서 부추기는 거지. 부모가 딸 앞길 막고 있네. 네?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저희 부모님이 무슨 악귀라도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승을 못 떠나면 악귀가 되는 거지. 악귀가 뭐 별거 있는 줄 알아? 부모궁의 대흉살과 천간의 흉신이 맞물려 있고 이러한 기운이 혼인으로 이어지면 상문살이 재차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혼인 후 혈연 혹은 가까운 주변 인물에게 중대한 흉사가 바라는 거야. 그러니 아가씨는 평생 혼자 사는 게 좋다는 뜻이고. 믿을 수 없겠지? 그럼 어디 결혼해봐. 남편 일찍 죽어서 실려가는 걸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건 무슨 저주도 아니고 솔직히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것 자체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죠. 자기 아들 죽는다는 말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했지만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더군요. 점사를 다 듣고 난 뒤에 밖으로 나온 시어머니는 제 옆에 있는 정태 씨를 보호하듯 자신의 뒤로 놓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 내 남편 일찍 보내고 마음의 상처가 커요. 그때 내가 보살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몇 번을 후회했고요. 그러니 내가 결혼 반대하는 거 너무 원망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걸로 결혼을 안 한다뇨? 그럼 입장 바꿔서 아가씨 아들이라도 그냥 넘어가겠어요? 나도 결혼 100번이고 200번이고 시키고 싶어요. 몰라요? 내가 그전엔 아가씨한테 잘했잖아요. 딸처럼 대할 생각이었고. 근데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있겠어요? 부디 이해해주고. 그때 정태씨가 제 옆으로 와서 그런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말했죠. 엄마, 여기 저번에도 왔었잖아. 그때도 비슷한 말 하지 않았어? 매번 저러잖아, 매번. 바람을 피울 거다, 나랑 만나면 한 명이 죽는다, 매번 그랬다고. 그야 너한테 그런 여자들이 들러붙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맞긴 했잖아. 보살님이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어? 엄마도 이러고 싶어 이러는 거 아니잖아. 제발. 엄마, 내 나이가 40줄이야. 근데 뭐 언제까지 저 사람 말을 듣고 결혼을 안 해? 뭐 나더러 평생 혼자 살라는 말이야? 사주?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해. 이제까지는 엄마 뜻대로 했지만 이번엔 아니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너 정말 속상하게 이럴 거야? 내가 자식 앞세워 보냈으면 좋겠어? 나라고 좋겠니? 이번엔 제발 좀 좋게 나와라. 빌고 또 빌었던 게 나야. 보살님이 굿이라도 하면 괜찮다 말이라도 해줬다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하잖아. 시어머니도 속이 상한지 눈물을 터뜨렸고 제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 마음이 들어 저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렸죠. 병에 걸려도 병원 한 군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가야 확실한 진단을 받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점사를 보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해서 예약까지 해야 한다는 곳 3곳을 차례로 방문했죠. 처음에는 저 혼자서 갔는데 결과는 이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태 씨와 함께 갔고 그곳 역시도 궁합이 똑같이 좋았죠. 이전에 궁합이 이러이러했고 너무 안 좋다는 말도 전했지만 사주는 바뀌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한 곳까지 찾아갔죠. 자신이 다니는 곳이 최고라며 가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정태 씨가 설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간 곳에서도 너무 좋다고 하고 나랑 같이 간 곳에서도 좋다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한번 들어는 보라고. 그 박스무당이 잘못 말했을 가능성 없지 않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용한지 몰라? 이 아이 부모 죽은 것도 한 방에 알아냈잖아. 사주는 안 바뀐다고 하잖아. 해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 일단은 받아보라고. 여기까지 하면 총 3곳이야. 3군데서 말하는 게 더 신뢰 있지 않겠어? 더구나 엄청 유명한 곳이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부정하려고 했지만 다 같이 방문한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결혼하면 부부운도 좋고 자식복도 따르고 아플 팔자도 서로 덮어줘서 병도 피해갈 운이야. 이런 궁합을 삼생연분이라 불러. 말 그대로 3번의 생을 살아도 이어질 인연. 절대 서로를 놓지 않을 궁합이야. 큰 복이니 이런 인연은 꼭 지켜. 단호하면서도 명쾌한 궁합에 저와 정태 씨는 좋아서 곁눈질을 하며 미소 지었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분명 다른 곳에선 아니라고. 둘이 이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쟤한테 죽은 부모 귀신이 있어서 둘 중 하나는 죽는다고. 분명 저는 그걸... 에휴, 안쓰럽다 안쓰러워. 네? 지금 저한테 안쓰럽다고 하는 건가요? 사주는 안 변해. 지금 여기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그런 궁합은 나올 수가 없어. 이상한 곳에 돈 퍼주지 말고 자네도 그만 자식 놓고 살아. 부모가 자식을 밟고 올라가서 사는 사주라 이런 식으로 가면 자식도 뭣도 다 놓치는 수가 있어. 지금 제가 내 자식을 밟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이 틀려? 이런 곳은 못 믿어. 됐다, 일어나. 차라리 다른 곳에 가. 시어머니는 그 말에 부들부들 떨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주변의 다른 곳까지 몇 번을 돌아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돈은 꽤 많이 나가긴 했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천생연분이다, 삼생연분이다 라는 말도 싫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시어머니도 더는 이상한 곳에 돈을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하기도 했죠. 결혼도 예정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수 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사업 때문에 바쁜 정태 씨를 대신해 시동생이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나서더군요. 누나, 내가 형 대신에 같이 다녀줄게. 내가 훨씬 더 잘 보기도 하고 형 취향도 다 꿰고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을걸? 형이 파혼하기 전에 만난 여자들도 내가 다녀준 게 꽤 있거든. 네? 저야 고맙긴 한데요. 그냥 반말하자. 우리 나이 차이 고작 몇 살밖에 안 나고 형순이 도련님이니 그런 호칭 딱 질색이라서 그래. 영대야 라고 불러줘. 어? 누나, 나 진짜 누나를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래. 그래, 뭐 그러지 뭐. 인사를 갔을 때부터 누나 소리라더니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는 달리 자유분방한 성격에 장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가족들도 호칭에 연연하지 않았기에 그냥 넘어갔죠. 실제로 저보다 더 꼼꼼하게 고르고 흥정을 하는 걸 보면서 함께 오길 잘했다 싶었고요. 하지만 가구를 보러 다니면서부터는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신혼부부세요? 하고 묻는 직원의 질문에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이 사람이랑 저랑 결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봐주세요. 물론 신혼부부라고 말을 하면 할인도 높고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대충 둘러댔다고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저의 어깨를 감싸잡고 만지는 건 너무나 불쾌했죠. 제가 겨우 떨어뜨리면 또 붙고
웃으면서 밀어내면 더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생했다며 밥을 사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더니 어떤 술집으로 끌고 가더군요. 그때 시간이 아마도 오후 6시, 5시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술을 엄청나게 시키는 겁니다. 누나 주량은 어느 정도야? 난 술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못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량이라는 게 없지. 그럼 주량을 몰라? 일단 마셔보면 알겠네. 내가 오늘 누나 주량 알려줄게. 어때? 아니, 난 술 먹긴 싫은데. 나한테 고맙다며.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했잖아. 어? 우리 앞으로 가족 될 건데 이 정도도 못해? 해주라. 어? 누나 한 번만. 딱 한 번만.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몸을 떠는 걸 보며 귀여운 남동생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잔 받아 먹었죠. 문제는 제가 술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펄떡거리는 체질이었던 겁니다. 소주든 맥주든 약간의 알코올로도 그렇게 되곤 하죠. 얼굴만 보면 혼자서 술을 다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해 취하지 않은 상태고요. 거기서 더 때려 먹으면 토하면 토했지 한 번도 알딸딸한 취기를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헌데 겉으로 봐선 모르니 시동생은 제가 취했다고 판단했던 거죠. 누나 겨우 소주 반병이 이렇게 된 거야? 괜히 이렇게 많이 시켰네. 아니야, 나 안 취했어. 괜찮아. 원래 술에 취한 사람이 안 취했다고 해. 안 취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게 취한 거지. 많이 힘들면 내 어깨에 기댈래? 내가 그 옆으로 갈게. 아니, 됐어. 나 괜찮다고. 시동생은 제 옆으로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오더니 제 몸에 밀착했고 절 보며 말했죠. 누난 나 어때? 형보단 더 잘생긴 것 같지? 어리고 더 잘생기고. 저리로 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땐 어때? 내가 형보다 키도 더 크잖아. 심지어 손도 크다? 시동생은 자신의 손바닥을 크게 펼치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누나 손은 되게 조그맣다. 너무 귀여워.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 손을 도통 놓질 않는 겁니다. 손 놔. 너 혹시 술 취했어? 에이, 그냥 잡고 있을 거야. 싫어? 누나 내가 싫은 거야? 난 누나가 좋은데. 순간 그 느끼한 눈빛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스치더군요. 단순히 장난기가 넘치고 성격이 자유분방하다고 해도 이해할 범주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을 돌아보니 시동생의 얼굴이 빠르게 제 얼굴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피하려고 했지만 구석에 몰린 상태였고 한 손은 봉인되어 있었으니 저는 한 손으로 밀어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시동생의 입술은 제 볼끝에만 살짝 닿았죠. 지금 튕기는 거야? 귀엽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좀 솔직해질 수 없어? 나 누나 처음 보고 알았는데 누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다고. 나 어때? 남자로 내가 더 안 끌려? 비켜! 이건 아니지! 너 지금 취했어! 동시에 저는 발작하듯이 양발로 밀어낸 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손발은 떨리는 상태로 한참을 걷다 속에 있는 걸 다 개워냈죠. 헌데 신기하게도 모두 토하니 정신이 완전히 맑아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앞서 파혼한 두 여자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죠. 또한 첫 번째 여자의 파혼 사연은 다름 아닌 사주였고요. 궁합이 잘못 나온 것은 단순히 산무당이라고 치고 넘어갔지만 시동생은 분명한 유혹이었습니다. 술에 취했다 뭐했다 핑계일 뿐이지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반박할 수 없었죠. 저는 바로 정태 씨를 불렀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모든 걸 다 이야기했죠. 실은 내 동생 술버릇이 그거야. 뽀뽀하는 거. 당신이 좀 오해를 한 모양이네. 딱 봐도 애교가 넘치잖아. 나한텐 좋아한다는 말 자주 하고. 절대 이상한 이유는 없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나보다 먼저 파혼한 그 여자들의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긴 해? 모르지. 당연히 모르겠지. 스스로들 바람 피웠다고 말했을 뿐이니까. 근데 그건 명백한 유혹이었어. 만약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런 거면? 설마
그걸 내 동생이 했다는 거야? 아, 절대 아니야. 내가 듣기론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랑 다시 만났다고 하더라. 나한테 분명히 미안하다고 했고. 아니, 무엇보다 내 동생 그 정도는 아니야. 애초에 내 동생이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아니, 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어머님도 당신 동생도 당신이 나랑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 게 확실해. 이 정도면 거의 99%라고. 억측이야.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은 누구보다 내가 결혼하길 바라고 있어.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내 동생한테 내가 따끔하게 주의 줄게. 알았지? 화 풀어. 그저 허허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답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내내 찜찜함을 감추지 못했죠. 실제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예식 날짜를 뒤로 미루려고 하거나 시동생이 수시로 끼어들려고 하는 게 느껴졌고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정태 씨는 가족들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이유가 뚜렷하게 보이더군요. 바로 정태 씨가 그 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시동생은 대학 졸업 후에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과할 정도로 사치를 하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큰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하는 걸 막는 게 확실했죠. 그래도 그때까진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어차피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헌데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바로 예약한 식장이 결혼 3일 전 돌연 취소된 겁니다. 식장에 문의하니 정태 씨가 직접 전화로 취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로 바로 정태 씨에게 따져 물었죠. 예식장 진짜 취소한 거 맞아? 한 번 취소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상의 없이 취소를 할 수가 있어. 드레스며 사진 촬영이며 예약이 줄줄이 다 뒤로 밀리는 건 또 어쩌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취소를 왜 해? 뭐? 그럼 당신이 취소한 게 아니란 말이야? 분명 당신이 전화를 걸었다고. 저는 말하면서 동시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떠올랐고 전화를 끊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이라도 한 듯 아주 덤덤하게 시어머니는 반응을 하더군요. 그래, 내가 취소했다. 왜? 어차피 이혼할 거 내가 미리 파토내줬다. 서류로 더러워지는 것보단 이 편이 깔끔한 거 아니니? 도대체 왜요? 어머님 분명 저와 그 사람 결혼하는 거 찬성하셨잖아요. 사주랑 궁합도 잘 나왔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건 아니죠? 사주랑 궁합? 그건 돈만 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내가 그 사람들 말을 믿을 것 같니? 안 믿으셔서 다른 곳도 무작위로 다녔잖아요. 그때는 수긍하셨으면서.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내가 그것만으로 널 반대했을까? 일단 너 고졸이잖아. 요즘 세상에 고졸이라니? 그것도 골이 아픈데 심지어 불판 잡고 칼 쓰는 직업이라니? 요리사라는 거 난 잘 모르지만 그냥 칼이나 두드리는 직업 아니니? 그걸 7년이나 할 필요가 있어? 거기다 나도 들은 바는 있어. 요리사들 대부분 남자잖아. 남자들이 버글버글한 곳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다가 보면 몸도 부딪힐 테고 그러다 보면 입술도 부딪힐지 내가 알게 뭐니? 지금 제가 바람이라도 피울 거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확신한다.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내가 들은 바가 있기도 하고 나 아는 사람 중에 너가 다른 남자랑 붙어있는 걸 봤다더구나.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라서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원래 팔랑 까진 것들이 더 많아. 어차피 찌그러진 인생 막 사는 거지. 어머님! 어디서 감히 언성을 높여. 어른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옛말 어디 하나 틀린 게 없다. 어른들이 말리는 결혼은 해봤자 불행할 뿐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파혼을 시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널 위해서도 있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져. 순간 온몸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쳤죠.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아들 결혼 막아야 본인들이 편안하게 사니까. 결혼하면 지금처럼 돈 뽑아 먹을 수 없으니까. 별것도 아닌 이유로 막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더니 웃더군요. 그래, 왜? 그럼 안 되니? 설마 그 박수무당도 돈 주신 건가요? 사주 조작한 거냐고요? 그렇다면 어쩔래?
그러게 한 방에 떨어져 나가든가 어쩌던가 했어야지. 왜 미련스럽게 버티고 있어? 독하다 독해. 앞선 애들은 적어도 다른 곳에 사주 또 보겠다고 나오진 않았는데 너야말로 내 아들 돈 노리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까봐? 다 어머님 같은 줄 아세요? 어머님이 그런 생각하시니까 다른 사람도 돈 보고 접근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당연히 걔 돈이 우리 돈이지. 근데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끼어들어서 우리 밥상 위에 숟가락을 올려? 그럼 어째? 숟가락 올리기 전에 내가 밥상을 엎는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 식구 될 생각 말고 얼른 꺼져. 아들을 밥상 취급하세요? 참 최악이시네요. 저 이거 정태 씨한테 말할 겁니다. 말해라. 하나도 안 무섭다. 이제까지 이렇게 파혼만 3번 엎었어. 그렇게 우리 밥상엔 숟가락 젓가락 딱 2명만 있을 수 있었고 내 아들은 내 말이 절대로 거역 못해. 내가 눈물 몇 번 찍어주면 우리 정태는 절대로 나 안 버려. 알았니? 그 집을 뛰쳐나온 뒤 저는 제가 들었던 말을 투시 하나 빼지 않고 모두 말했습니다. 문제는 정태 씨가 정말로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였죠. 매번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라며 눈물까지 보이시고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겠다고 가짜는 연기를 봤으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테고요. 더구나 시어머니가 그 사이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일하는 곳에서 한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오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식장을 취소했다고 말한 모양이었죠. 저는 억울하다고 펄쩍 뛰며 말했지만 정태 씨 역시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그럼 난 나쁜 사람이고 거짓말해? 진짜로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나 이라는 거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주방 안에서 로맨스가 일어나는 것보단 공포 호러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거 몰라서 그래? 어머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난 아니야. 그럼 증거 있어? 안 그랬단 증거 있냐고? 없어. 애초에 없는 일을 지어냈는데 증거가 어딨어? 바람 안 피웠다는 증거를 나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피웠다는 증거를 달라고 해야 정상이지. 그래도 엄마랑 내 동생이 그럴 리가 없다고. 됐어. 나도 더는 못 해먹겠어.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나까지 하면 파혼만 4번이야. 이쯤 하면 한 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끝까지 이 모양이네? 그럼 어쩌겠어? 나도 파혼해 줄게. 됐니? 앞으로 50이 돼서도 60이 돼서도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저를 계속 붙잡았지만 저 역시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결심할 당시에 효자라는 것도 가족에게 각별하다는 것도 모두 장점처럼 생각했지만 파혼 이유도 그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렇게 우린 헤어지게 됐죠. 그런데 정확히 5개월 후 정태 씨는 다시 제 앞에 나타나더군요. 옷차림도 허름했고 눈에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로 그간의 일을 들려줬죠. 예전이라면 엄마랑 동생 말을 더 믿었을 거야. 그러니까 파혼을 3번이나 했겠지. 근데 당신은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 내가 누구보다 믿었고 날 누구보다 아껴줬으니까. 헤어지고도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더라. 그래서 시험을 했어. 내 인생을 다 걸고. 무슨 말이야? 인생을 다 걸어? 도대체 무슨 시험을 했다는 거야? 사업 정리했거든. 뭐? 당신이 하던 사업 몽땅? 정리한 척 하려고 했지만 동생이랑 친한 직원들이 있어서 불가능했어. 그래서 진짜로 정리해야 했지. 그렇게 가족들에겐 사업 망했다고 말을 했단 말이지. 대행업체에서 소개해준 연기자들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빚에 쪼들리는 척한 건 덤이었고 하면서도 설마 했어. 왜냐면 엄마랑 동생도 내 편이 되어주려고 했단 말이야.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돈을 옮기자고 그러는 거야. 빚쟁이들이 압류 걸기 전에 있는 돈이라도 현금으로 바꿔놓으면 괜찮다고. 진즉에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한 6천 정도 옮기게 했지. 근데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집까지 팔고 이사를 갔어. 짐도 다 빼고. 뭐? 당신을 두고 이사를 갔다는 거야? 돈을 들고? 맞아. 심지어 내가 했던 사업을 동생이 비슷하게 따라 시작했다는 것까지 알았거든. 업계 소문 정도야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서야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
가족들이 날 밥상으로 여긴다는 걸. 정말 미안해.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 편이 되어주지 못했잖아. 의심하고 우리 엄마 내 동생이 그럴 리 없다면서.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엄마랑 동생 두 사람 다 날 걱정한 게 아니라 내 돈을 걱정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태 씨는 그걸 완전히 알게 된 뒤에 한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충격이 컸는지 죽을까도 생각했다고 했고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덜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그런 정태 씨를 받아줬죠. 우린 얼마 안 가서 살림을 합쳤고 친한 지인들 몇 명만 초대해 작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뒤 얼마 안 있어 소중한 저희 딸도 가지게 되었고요. 이 궁합이라는 거 한번 당하고 나서 믿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더 컸는데도 우린 정말 모든 게 잘 맞았습니다. 아이 낳은 뒤에 제가 그토록 꿈꾸던 식당까지 개업하게 됐고 장사까지 잘 됐으니 더 바랄 것도 없었고요. 헌데 정확히 파혼하고 3년, 결혼하고 2년 뒤에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죠. 그날 가게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은 매니저는 친절하게 응대를 했죠. 네, 일단 연락은 드릴게요.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니. 네, 요리라면 제가 전문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예요.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현장에서 경험은 무려 7년이나 되니까요. 저 믿어주시고 꼭 뽑아주세요. 근데 사장님이신가요? 아니요, 전 매니저예요. 아마 합격하시면 그때 보실 거예요. 아이, 그렇구나.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사장님도 꼭 뵙고 싶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가는 걸 확인한 뒤에 바로 이력서를 살폈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이력서를 보면서 저는 그게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죠.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뒤부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더 잘 알았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게 한편으로는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미웠어요. 매니저에게 들어보니 작은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식으로 사정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워진 사정이야 그럴 수 있지만 남편을 버린 것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죠. 실제로 남편도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그런 엄마랑 동생한테 한마디도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는 거야. 적어도 한 번이라도 화를 냈으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은 들지 않았을 텐데 화를 낼 기회라도 줬어야지. 도망치고 연락도 안 받으니 도통 분이 안 풀리더라. 그래서 저는 남편 대신해서 복수를 다짐했어요. 이내 이 사람을 뽑겠다고 말했죠. 맘 같아서는 직원들에게 같이 괴롭혀달라고 하고 싶었겠지만 가짜 이력이라면 가만히 둬도 괜찮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시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하실 때 그깟 칼질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단순히 칼만 두드리는 걸 7년이나 배울 필요가 있냐고. 남자들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주방이라는 곳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불칼과 같은 위험한 것을 다루기에 엄연한 규칙이 있고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한 직업이니까요. 그렇게 가짜 경력이 빼곡한 이력서로 통과된 시어머니는 눈물 콧물을 다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경력도 있으시다더니 다 뻥 아니에요? 이 정도도 판단을 못하신다는 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기름이 있는 근처에서 물을 쏟다니 뭐 사람들 다 튀겨 죽일 참이에요? 아니, 어쨌든 큰일 없었잖아요. 아니, 벌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라 주방에선 금기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아니, 더구나 메뉴 숙지는 안 하세요? 아직도 코스 요리를 못 외우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아, 제가 분명 하는 건데 너무 윽박을 지르시니까. 어디서 말대꾸를 해요? 여기 요리하는 곳입니다. 나이 순이 아니라 경력 순이고 식자재 손질도 제대로 못해 규칙도 잘 몰라. 메뉴 숙지도 잘 안 돼 있고. 이건 일을 안 하고 돈만 받아가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일을 계속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리는 남자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견딜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더운 불 앞에서 땀 흘리니 짜증은 기본에 식기 소리에 대부분 목청이 높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끈적한 로맨스 따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었던 겁니다. 오래 일을 해온 저 역시도 같은 요리사라면 질색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못해도 너무 못한다는 거였죠. 복수는 둘째로 치더라도 직원들의 반발이 상당했던 겁니다. 저 아줌마랑 일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들 불편해하고 손도 너무 느려요. 아니 적어도 노력이라도 해야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확실하고 매번 사장님 언제 오냐고만 묻고 거만하기까지 해요. 저런 분 계속 두실 건가요?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쩔 수 없지.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일한 지 딱 한 달, 월급날이 되었을 때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름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 자리에서 자르는 것으로 복수를 마무리할 생각이었고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아마 평생을 들을 욕을 다 먹었으니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은 했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반가워하더군요. 사장 이름 듣고 혹시나 했어. 역시 너였구나. 이게 삼색연분이 아니고 뭐겠어? 나 너 그렇게 보내고 마음 편치 않았어. 너 일하는 곳에 가보니 가게를 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 찾으러 옆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다 가서 면접도 봤지. 근데 딱 이 집만 사장이 면접도 안 봐. 나타나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물었는데 너랑 똑같아서 내가 기다렸잖아. 지금 저를 찾아다니셨다는... 그래. 내 아들이 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 개고생을... 말도 마라. 얼마나 날 구박을 하던지. 저런 것들은 초장에 다 잘라버려야 해. 희생충 같은 놈들. 내가 이름 하나하나 다 외워놨어. 일단 그건 뒤로 넘겨두고 아가,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 응? 우리 아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어하고 힘들어해.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절 찾아왔다고 말하는 게 너무 끔찍했죠. 사업이 망했다고 했을 때는 이사까지 가면서 버렸으면서 자신들의 형편이 안 좋아지자 저를 찾아주는 것으로 다시 엉겨보겠다는 속셈이 훤히 보였던 겁니다. 어쩜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기가 찼어요. 더구나 절 보자마자 거만하게 직원들에게 손을 까딱까딱하며 저희 가게를 자신의 가게로 생각하는 듯 행동했죠. 곧이어 제 남편에게 제 가게 주소를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안 가서 도착한 남편은 사색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다행히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둘 이젠 결혼해도 된다. 그간 내가 괜히 너희 앞길을 막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한숨도 못 잤고 고민 많이 했다. 더구나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곳에서 직접 보니까 여기서 바람 피웠다고 보기 힘들어. 아무래도 내가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오해를 한 모양이지. 한 달이나 일해봐서 내 오해도 다 풀렸으니 이제 둘이 알아서들 해. 난 너희가 잘 되길 바랬어. 남편은 기가 찬지 헛웃음을 흘리며 물었죠. 지금 우리 결혼을 이제 와서 허락한다는 거야? 그래. 너희가 좋다면 내가 한 발 물러나야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세상에 있겠어? 시어머니는 마치 모든 걸 수용해주는 것처럼 뻔뻔하게 말했고 저와 남편 둘이서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비켜주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벌어진 상황을 물었고 저는 복수를 할 생각이었다고 이실직고를 했죠. 솔직히 남편이 화를 낼까봐 바짝 긴장한 상태였는데 남편은 오히려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나오더군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차라리 잘 됐어. 엄마가 우리가 결혼한 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참에 제대로 복수할래. 그래야 내 응어리가 좀 풀리겠어. 무슨 복수? 내가 느낀 배신감 똑같이 느끼게 만들 거야.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바람에 한마디도 못했던 남편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 속에 쌓인 울분과 배신감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의 뜻을 따랐죠. 초반에는 마치 시어머니의 뜻처럼 다시 만나는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결혼 준비를 하는 척 엄청 좋은 집을 보러 다녔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허파에 바람도 불어넣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고 도련님도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크고 넓은 집에서 함께 살아야죠. 시어머니는 입이 찢어질 듯 좋아하시더군요. 네가 성공을 하긴 했구나. 하긴 그 큰 레스토랑의 직원 수만 해도 바글바글 하더니 아니 이게 도대체 몇 평이야? 아 진짜 복덩이가 따로 없네. 넌 우리 집 보배야 보배. 그럼 나 지금 사는 집은 뺄까? 이사 날짜 맞춰야 하니까 언제든지 말만 해다오. 그럼요 빼셔야죠. 그 좁은 곳에서 어찌 살아요. 한 달 뒤에 들어오세요. 시동생이 끼어들어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역시 우리 누나가 최고야. 난 진짜 너무 힘들었어. 사업하다 망하고 중소기업 들어가서 구박받으면 험한 일도 했어. 이것 봐. 내 얼굴도 엄청 까맣게 됐지? 손에 굳은 살도 몇 개 생겼다니까? 나도 일 그만둬도 되는 거야? 아님 누나는 레스토랑에서 매니저 할까? 저는 어깨를 털어내면서 애써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그만둬도 되고 말고. 내 동생도 힘들면 안 되니까. 매니저? 그래 그러지 뭐. 아싸! 역시 우리 누나가 최고야. 나 누나 너무 좋아. 엉겨붙는 거 떨어뜨리고 얼마나 억지로 웃었는지 얼굴에 경련까지 일어나도 참았습니다. 남편 역시도 세상 행복한 척하느라 진땀을 뺐죠. 그리고 대망의 이사하는 날 우리만 그 집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끼리 홀랑 이사를 가버리는 거였는데 하필이면 그 집을 남편이 마음에 쏙 들어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거였어요. 그렇게 이삿짐 잔뜩 싣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당연히 문을 열어주진 않았고 돌아가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럼에도 버티면서 아파트 입구에서 버티는 두 사람을 남편과 제가 찾아갔고 두 사람은 성질을 내더군요. 형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설마 우리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도로 돌아가라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사한다고 집 다 빼고 이사 비용 주고 이것저것 구매했는데. 누나 말 좀 해봐. 형이 이러라고 했어? 누나가 일도 그만두라고 해서 나 지금 백수라고. 남편은 자신의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내한테 누나라고 짓거리지 마. 이게 복수? 내가 데리고 온 여자들 가지고 놀 땐 이런 일 당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 생각 같아선 나도 똑같이 돼갖고 싶지만 더럽고 불결해서 난 그런 짓 안 해. 이 개자식아. 양심이나 챙겨라. 형, 난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시험 그런 거였어. 다 형을 위해서. 솔직히 그 여자들이 잘못된 거잖아. 내가 유혹했다고 홀랑 넘어간 여자가 잘못이지. 아니야? 무엇보다 누나는 아니 형수는 통과했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말 잘했다. 그래 나도 시험해봤어. 엄마도 너도 늘 하는 그 시험 나도 했고 두 사람은 통과 못했거든. 그니까 내 집에서 좀 꺼져 줄래? 이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쳤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남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너 집에 두고 도망간 것 때문에 그래? 사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 너 찾는 빚쟁이가 우릴 죽인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웃긴다. 그 빚쟁이들은 제가 섭외한 연기자들인데 엄마를 왜 찾아가? 내가 지시한 게 아닌데 찾아갔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시어머니는 눈이 두 배는 커졌죠. 연기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했지 다 시험이었다고. 두 사람이 날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싶어서 망한 척한 거야. 무엇보다 이 사람이랑 나 이미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었어. 그러니 나랑 연결시켜주려고 했다는 핑계도 더는 내세울 생각 마. 집 근처도 오지 말고.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보안이 철저해서니까. 이에 시어머니는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고 시동생 역시도 빠르게 곁에 꿇고 앉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나랑 네 동생 이렇게 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는 거야? 이건 불효야. 하늘에 있는 네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정태희야 한 번만 받아오.
내가 평생 이 죄 갚고 또 갚고. 형, 나도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래. 진짜 형을 위해서 한 거였어. 정말이야. 가.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너 이런 짓 하면 지옥 가.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어찌 천국을 가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덧없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것만 지옥이라니, 그거 참 불공평한 지옥이다. 근데 자식 가슴에 대못 박는 부모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럼 지옥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보고 싶진 않으니까. 그 일이 있고 한동안은 꽤 고달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게고 집이고 자꾸만 찾아오는 통에 골치를 썩혀야 했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는 일명 불효자 소송까지 진행했죠. 물론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됐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현재 우린 일상으로 돌아왔고 열심히 아이도 키우고 남은 아파트 대출금 갚으며 살고 있어요. 얼결에 복수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덕분에 아주 만족하고 있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세상엔 너무 많죠. 하지만 이젠 함께할수록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과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함께할수록 편안해지고 오래 있어도 상처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도 그걸 깨닫는데 너무 많은 계절이 흘렀지만 다른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부디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용히 걸어 나올 수 있게, 또 자신을 지키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부디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